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오늘 6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어떤 장치다. The device. 근데 어떤 장치냐면요. That is transferring the wealth of impatient.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한 자의 부를 to the patient 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한 자의 부를 인내하는 자에게 트랜스프리 이렇게 전달하는 바꾸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 채플미 한번 오늘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 한 2달 전에 아직 신용이 많이 털리지 않았구나. 예, 그 강명현 부장이 신용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었죠. 그리고 신용이 아직 안 털렸구나. 그래서 국내 시장 신용, 미국 시장 신용 그 확인해 보면서 그 신용이 아직 안 털렸다는 그 부분이 조금 싸한 느낌이었었는데 오늘 채플미에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고점 대비 5월 말 기준으로 한 20% 털렸고요. 이번 달에 또 아마 추가적으로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페이션트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견디기는 힘들지만 그 과도하게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포지션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최고치일 때 1200조라는 신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용의 규모가 아까 아침에 봤을 때는 한 20% 줄어가지고요. 이제 한 800조 조금 넘는데 그 과거 코로나 때 신용이 고점 대비 털렸던 게 한 750조 수준에서 한 550조까지 털리면서 한 30% 정도 고점에서 줄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시장이 35% 빠졌으니까 S&P 500이 신용이 한 30% 빠지는 거고 지금 딱 S&P 500이 21% 빠지니까 신용도 한 그 정도 지금 털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한 25% 정도 털리면 거의 뭐 다 털리는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고점 대비 한 70% 빠졌고 2018년 말에 2019년 초까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17년 말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2018년 말까지도 보니까 한 80% 빠졌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70% 빠졌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지막 막바지인데 신용이나 레버리지만 쓰고 있지 않으면 인내하면 됩니다. 근데 인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음악 듣고 운동하고 그렇게 나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 지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신문을 이렇게 꾸준히 읽고 들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가지 기사를 또 따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누리호 우주산업 첫걸음에 큐브 위성 사기 싣고 뜬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읽을까 말까 막 이런 순간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보면 새로운 용어, 위성 관련된 용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용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너뛰고 싶습니다. 건너뛰고 싶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건강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첨단 산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계속 읽어보는 습관을 길러야 이 용어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용감하게 이 누리호 관련 뉴스를 따왔습니다. 이게 15일 날 2차 발사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에 나올 거거든요. 뉴스 나오는데 우리가 신문을 한번 딱 읽어 놓으면 뉴스 기사 뭐 그 TV 뉴스에 나올 때도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 내가 아는 건데. 네. 마치 시험 볼 때 내가 미리 연습 문제 풀었던 문제가 나오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누리호 첫 손님은 초소형 위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3억에서 4억 투입하면 1, 3년 내 완성. 경제성 주목받아서 폭발적으로 증가. 지구 이미지 촬영, 판매, 선박 추적 등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이미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뭔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일 2차 발사 예정의 누리호 꼭대기에는 가짜 손님, 위성 모사체만 실렸던 1차 때와 달리 진짜 손님들이 탄다. 발사체 가장 꼭대기 1등석 자리를 차지할 귀한 손님은 바로 국내 4개 대학들이 만든 큐브 위성이라고 합니다. 큐브셋, 초소형 위성이라고 해요. 이 셋은 아마 세틀라이트의 줄임말이겠죠. 그동안에는 우리 누리호가 실패할 때마다 저 비싼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 가짜 손님을 많이 태웠었네요. 위성에 모사체만 이렇게 싣고 실제로 이렇게 궤도에 진입하는지 그 테스트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아마 성공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손님을 태운다고 되어 있고요. 수백 킬로그램의 톤 단위인 대형 위성에 비교하면 수 킬로그램 무게에 그치는 큐브 위성은 전체적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큐브 위성을 잘 활용하면 필요할 때마다 저마다의 특기를 지닌 위성을 적시에 싸게 발사할 수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를 우리 쪽으로 가깝게 끌어당길 큐브 위성 시장은 한국에서도 막 열리는 참이다. 1999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큐브 위성은 한 단위가 부피 10 큐브 센티미터, 무게가 1.33kg 수준인 초소형 위성을 뜻한다.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초기에는 매우 단순한 구조였으나 이제는 위치 정보 시스템 GPS와 통신 안테나, 과학 장비 등을 탑재하고 지구 저궤도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엄연한 위성이다. 2003년 첫 발사 이후 개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달 1일까지 총 1862기가 발사됐고 2025년까지 2500기 이상이 지구 궤도를 돌 것으로 예상된다. 99년도에 처음 등장했었는데 지금은 1862기가 발사됐다고 하네요. 누리호에 실리는 큐브 위성 중 하나를 만드는 데 참여한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의 심한준 박사 과정생은 천리안 2비호 같은 정지궤도 위성은 개발에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데다가 비용도 5천억에서 7천억 원에 달해 쉽사리 발사가 어렵다면서, 그러나 큐브 위성은 1에서 3년 내 3억에서 4억 원만 투입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일단 재활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한 이후에 우주로 가는 비용은 확 줄었다. 스페이스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2, 3년 내 로켓 발사 비용이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원래 이제 로켓이 이제 확 발사되고 나면 이렇게 1단 분리체가 이렇게 여기 사진에 나오네요. 그 로켓 발사체의 처음 추진력을 제공하던 그 로켓의 첫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게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 이제 그동안에는 재활용이 안 됐었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이 1단 로켓 발사체에 그걸 이제 재활용을 시켰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우주로 가는 로켓 발사 비용을 지금 6분의 1로 확 줄였다고 합니다. 장래성이 보이자 이 그림 보는 김에 그림을 좀 더 볼까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과정에 보시면 265 전남공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고 피치 기동하고 그 다음에 1단 분리되고 네 번째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 6번째 3단 점화가 되면서 마지막에 위성이 분리되면서 이 위성을 그 위성 궤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나 봅니다. 이 마지막에 분리되는 이 위성에 지금
이 큐브 위성 사진이 딱 보이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사된 큐브 위성과 예측이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2012년까지는 뭐 12대, 22대, 0대, 4대 이랬던 거 이러다가 2014년도에 142대, 그리고 2017년도에 297대, 그리고 2021년 2년 요때 326에서 697대로 확 늘어나네요. 네. 이렇게 보면 이 시장도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래성이 보이자 큐브 위성 시장에는 벌써부터 큰 돈이 몰린다. 이게 이제 발사 비용 자체를 확 낮춰버리니까 큰 돈이 이제 몰리네요. 시장조사 업체 마켓츠 앤 마켓츠 보고서에 따르면 큐브 위성 시장 규모는 2020년 28억 달러에서 연평균 20.5% 성장률을 보여서 2025년에는 7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제가 딱 궁금했던 거를 또 조사해 주셨네요. 시장 규모가 중요한데 28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3조 3천억 되는 겁니다.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좀 시장이 약간 작아 보이는데, 연 20%씩 증가를 해서 25년도에는 71억 달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9조 시장 되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른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미국엔 이미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여럿이다. 플래닛 랩스는 2013년부터 큐브 위성 200여 기를 띄워 지구 전 지역을 매일 촬영해서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스파이어 글로벌은 큐브 위성 100여 기로 전 세계 7만 5천 척 선박을 또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서도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큐브 위성을 16번 쏘아 올렸음에도 교신부터 실제 운용까지 완벽하게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에 실려 날아가는 큐브 위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2031년까지 큐브 위성의 100여 기를 기업 주도로 발사할 예정이고요. 내년 초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도요셋 스나이프라는 이름의 큐브 위성 4대를 쏘아 올린다. 아직 큐브 위성을 개발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곳은 대학을 중심으로 20여 곳 남짓이지만 한국은 정보기술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큐브 위성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웃는 빅오일, 거대 석유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쉘 주가 올해 140% 폭등입니다. 고유가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저렇게 이제 난린데, 지금 이런 빅오일 업체들은 주가가 아주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폭락에도 석유 업체는 고유가의 사상 최고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플레이션과 긴축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오일 가스 업체의 주가는 연일 사상치를 경신하면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석유 파동보다 심한 에너지 위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악재가 오히려 오일 메이저들에겐 대박을 터뜨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ESG, 환경사회의 지배구조로 대표되는 친환경 정책으로 새로운 유정 개발이 급감한 것도 오일 메이저의 이익을 높이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 작년에만 하더라도 ESG 펀드, 그 다음에 ESG를 다루는 ETF 막 이런 상품이 또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기존에 이제 그 석탄, 석유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뭐였죠? 그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뭐 다우지수에서 뭐 퇴출되고, 그랬던 거가 완전히 이제 지금 역전되고 있는 거죠. ESG 바람 때문에 새로운 이제 유정 개발 이런 거를 안 하고 유가도 이제 빠지다 보니까
뭐 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셰일 업체들 뭐 다 죽는다 얘기부터.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이제 또 호황을 내고 있습니다. 이 빅오일 기업들은 팡으로 불리며 과거 세계 증시를 견인한 빅테크 기업에 빗대서 뉴팡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 유가가 뭐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오일 메이저 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폭등을 방관하며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오일 메이저 기업이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꼽히면서 규제 리스크도 제기된다. 지난주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오일 메이저인 엑선이 지난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빅테크에서 빅오일러라고 하면서 지금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047조를 기록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증시 시총 1위 자리를 재탈해냈다고 합니다. 아람코는 19년 12월 기업 공개와 함께 세계 시총 1위에 오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1위 자리를 뺏겼었죠. 그리고 2020년 8월에 애플에 밀렸다가 지난달부터 시총 1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요. 92년 만에 다우존스 지수 30개 종목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은 엑슨모빌은 최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올해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4,233억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글로벌 시총 순위에서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를 제치고 13위까지 올랐다. 과거 2006년, 7년 요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99년, 2000년 초에 닷컴 버블이 있고 이때 과거에 이제 엑슨모빌의 시총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때 당시도 닷컴 버블일 때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2000년 초에 1등부터 쫙 자리를 잡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등등 해서 그리고 2005년, 6년, 7년도에 유가가 쫙 올라오면서 엑슨모빌이 다시 1등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던 엑슨모빌이 이렇게 다우 지수에서 90몇 년 만에 퇴출되고 시총도 쪼그라들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가가 올라가서 여기서 뭐 150불까지도 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주가가 더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또 괜히 과거의 주가 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전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걸러서 들으시고요. 글로벌 시총 순위에서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가 지금 14위인데 4,230억 달러를 제치고 13위까지 지금 올랐다 그러고요. 뭐 쉐브론하고 코노코필립스도 50% 이상 올랐고 쉐브론이 작년 말 시총이 2,262억 달러로 당시 삼성전자 4,556억 달러의 절반에 그쳤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100억 달러 더 시총이 커졌다고 합니다. 유럽 최대 석유 회사인 영국 쉘은 올해 들어 140% 급등했고 코로나 충격에 1993년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던 BP 주가도 올해 20%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바이든이 이런 그 빅오일 업체를 이제 비난할 건 아니죠. 사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 거에 지금 러시아 영향이 크니까요. 러시아에 대한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했을 때 그렇게 뭐 조용히 넘어가고 했다가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게 다 그렇게 야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2년 전에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다 뭐 파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또 ESG 관련된 이런 식으로 신규 유정에 대한 개발 없고 이게 뭐 HMM 현대상선에서 또 봤듯이 이런 큰 장치 산업의 그 사이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을 더 지펴준 거 그런 식이죠.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이번 기사에 푸틴플레이션에 관한 기사가 있거든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푸틴플레이션에 러시아 무역 흑자 2배, 푸틴 이걸 노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믿는 구석이라고 하면서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이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1등, 그리고 러시아가 2등, 사우디가 3등, 캐나다 4등, 이라크가 5등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밀 수출국이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가 3,700만 3천 톤, 미국이 2등 2,600만 톤, 캐나다 2,600만 톤, 4위가 프랑스네요. 5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 루블화가 급락하니까 갑자기 기준금리를 20%로 확 올려버렸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제롬 파월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8.5, 9.5 기준금리였다가 그 전쟁 이후에 루블화가 급락하니까 바로 20% 올렸다가, 그러고 나서 17, 11, 9.5로 해가지고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정상화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루블화 가치가 다시 확 올라갔죠. 그때 이제 루블화로 결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첩하게 다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간 러시아를 지금 푸틴의 독재 이후에 러시아를 약간 후진국, 또 허접한 나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그죠? 차이코프스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그 여러 그런 예술가부터 시작해가 과학자 꽤 많습니다. 미국에 지금 가 있는 훌륭한 과학자 중에서도 러시아 출신이 많고요. 러시아를 사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재 모스크바는 전쟁 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전쟁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승건 제러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이 전해온 러시아 모스크바의 상황이다. 그는 해외여행을 못 가는 불편이 있지만 아직까지 수입품 재고가 있는지 품귀나 사재기 현상은 없다고 하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생필품의 경우에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지금 110일째 맞고 있는데, 푸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지만 러시아는 역대급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겉으로는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제 제재 여파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15%가량 위축될 전망이고요. 외국 기업들의 철수와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수출 금지, 인재 유출 등으로 러시아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다. 핀란드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 크리아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00일간 원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 수출로 930억 유로, 약 125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하루 평균에 9억 3천만 유로, 약 1조 2,500억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하루 전쟁 비용으로 추정되는 게 8억 4천만 유로, 1조 1,300억 원.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계속 러시아가 쓸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이 전쟁 비용이 다 에너지 수출에서 다 나오고 있네요. 이래서 신문을 꼬박꼬박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서 올해 러시아의 무역 흑자가 2,500억 달러, 약 321조로 지난해 1,200억 달러의 배로 넘을 것으로 예상했답니다. 와, 부럽네요. 우리는 일본이나 지금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지금 무역 수지 적자로 갔잖아요. 근데 올해만 무역 흑자로 321조를 번다고 합니다. EU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나섰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진영 연구원이 원유 수요 2, 3위인 중국, 인도가 석유 수출국
국가기구 오펙보다 싼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네요. 그러면서 러시아 원유 수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증하고,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이 38,000배럴에서 85만 배럴로 늘었다고 합니다. 푸틴은 개도국 굶겨서 기아 정치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무슨 얘기죠? 싼 러시아 원유에 눈독을 들이는 곳은 중국과 인도만이 아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도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사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고요. 스리랑카가 2주 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99,000톤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1위 밀 수출국인데요.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고요. 두 나라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동유럽 역사학자 티모시스 나이더 예일대 교수는 11일 트위터에서 러시아는 기아 계획을 갖고 있다. 푸틴은 유럽과 다음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상당수를 굶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량 부족 상태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숱한 난민을 발생시켜서 유럽을 불안정화하는 기아 정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야, 이렇게 식량난하고 에너지난이 생기면 옛날에 이제 그 북아프리카 지역 있잖아요. 그 메나 지역하고 미들 이스트랑 그 노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기아 상태가 되면 난민들이 유럽으로 쏟아져서 들어올 거다는 거죠. 그걸 너네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는 겁을 주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농기계 등을 빼앗고 흑해 수출항을 봉쇄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식량 공급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 영우가 무슨 얘기를 또 해줬네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푸틴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월호는 에너지 전쟁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라는 기사에서 러시아 제재는 결국 유럽을 압박할 것이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유럽이 러시아 석유의 금수 조치를 내려도 러시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난방 시작이 되는 가을이 터닝 포인트인가? 시간이 푸틴의 편이라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 고위 관료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우리 모두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에서 난방이 본격화되는 가을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 상황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수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장비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외국 기업들과 공학자 등 지식인들의 러시아 탈출은 러시아 경제의 성장 기반을 허물 수도 있다. 엘리나 리바코바 IF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큰 폭의 무역 흑자와 루블화 가치 안정이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굳건히 버티고 있다는 증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러시아 경제를 옥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야, 그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도 192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37년까지 그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대공황에서 그 처음에 주가 하락이 있다가 반등이 들어오다가 한 번 더 크게 빠졌던 부분이 대공황이 오니까 이제 보호무역을 되게 강화했었잖아요. 그 보호무역을 강화한 게 서로 간에 그래 너네가 관세 올려? 그러면 우리도 관세 올리자 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계 물동량이 50% 한 40몇 % 줄었고요.
그 물동량이 줄면서 주가는 한 다우 기준으로 그때 78% 정도, 거의 80%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의 분업과 이렇게 공조화 시스템이 깨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예. 그 마주 달려오는 이제 차에서 누가 먼저 피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식시장하고 이런 개도국, 기아 정책 뭐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기사가 하나 있어서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차 반도체 속도 사업관리실 신설 전력 분야 분리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모비스 주가도 많이 빠졌죠 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2020년도에 1332억 투자해가지고 현대오토론 반도체 부문을 인수했고 21년도에 반도체 내재화 계획 공식화했고요. 2022년도에는 반도체 사업관리실 신설하고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설계 섹터 분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사업 조직을 정비하고 개발 과제를 선별하는 등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작업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올 초에 이제 사내 반도체 사업 관리실을 신설했고 반도체 개발과 설계 등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2020년 말 인수한 현대오토론의 반도체 사업 부문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발 과제도 선별했다. 모비스는 지난해 연구개발본부 사내에 신설한 반도체 설계 섹터를 최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섹터로 분리했네요. 차량용 반도체는 센서와 구동장치 등 자동차의 각종 시스템을 제어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은 현대 모비스가 시스템 반도체의 하나인 전력 반도체를 별도 섹터로 분리했다는 점이다. 전력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기의 형태 변환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데 자동차에서는 주로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전류를 바꾸어 모터에 공급할 때 사용된다. 전력 반도체 기술력이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기 위해 별도 섹터를 꾸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 반도체 섹터는 차세대 실리콘으로 주목받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주로 연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죄송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기존 웨이퍼 소재인 실리콘보다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같은 크기의 반도체라도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어서 부품 소형화가 가능하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고 특히 많은 양의 전력을 소화하면서도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기차 산업의 숙제를 해결해줄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의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모든 완성차 제조사의 연구 과제다라고 합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아주 중요한 걸 하고 있었네요.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이 지나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이 어제 시장이 급락하면 신용 담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가 어제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1시에서 12시까지 그 담보 부족에 대한 마진콜이 들어오고 그 담보를 메꾸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투매가 있어나면 그 다음날 12시 전후까지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오늘 밤에 보면 아까 그 시스코였나요? 어디 시간에 한 14% 급등을 했다고 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반대 매매의 영향에 지금 잠시 보니까 시장이 다시 1.6% 빠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어려운 시장 잘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